자, 1번 보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미시건 학파의 리더십 연구는 리더 행동을 배려와 구조주도로 나누었다. 이게 미시건이 아니라 OSU 연구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피들러의 리더십 모형을 리더와 부하의 관계의 친밀도, 과업 구조, 리더의 부하에 대한 권력 정도를 리더십을 둘러싼 상황 요인으로 보았다. 2번이 맞군요. 블레이크와 머튼의 리더십 이론은 인간 중심과 과업 중심으로 리더십 차원을 나누고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지시형, 지도형, 위임형, 참여형 중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건 이제 허쉬와 블랜차드의 연구죠. 4번 부름과 옅은 예고의 리더 참여 모형의 의사결정의 질, 부하의 참여 등의 상황 변수를 고려하여 지도적,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을 적절히 구사해야 된다고 보았다. 아니죠. 여기 뒤에 있는 리더십 유형은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런 거군요. 부름과 옅은 예고는 뭐라고 했냐면 A1, A2, C1, C2, G2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했죠. 리더 부하 교환 이론, LMX 이론에서 리더가 부하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부자 집단이나 외부자 집단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이 이론에는 그 LMX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리더와 부하의 관계의 질에 따라 리더십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더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내 집단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의 효과성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뭐 평등하게 대하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관계가 더 효과적이냐 이게 이제 초점인 거죠. 2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달성 기간이 짧을수록 동기가 유발된다고 한다. 달성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과정이론과 내용이론으로 나눠지는데 과정이론은 어떤 과정을 거쳐 동기가 발생하였는가에 초점을 두며 내용이론은 욕구의 정체와 종류, 충족 여부에 관심을 둔다. 그렇죠? 기대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동기 수준은 노력을 하면 업적이나 성과가 오를지의 확률, 기대감, expectancy, 성과와 업적이 오르면 임금 인상이나 승진이 되는지 수단성, 그리고 임금 인상 및 승진과 같은 보상에 대한 욕구의 크기, 유의성, 밸런스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회사에서 남들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은 불공정성을 지각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화폐적인 금액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과 남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 이 비율이 이제 공정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돈을 적게 받는다, 자기가 적게 받는다. 그건 이제 자기가 투입이 적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불공정성 지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육체적, 안정,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의 단계를 가진다. 자, 뭐 이게 맞는데 사실 요즘 육체적이라고 안 하고 이게 생리적이라고 하죠. 피지컬이 아니라 이게 피지올라지컬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올라지컬, 세이프티, 소셜 에스팀,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이런 순서죠. 집단에 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단은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을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집단의 응집성이 높아도 조직 성과는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집단과 그 집단이 속해 있는 조직의 이 목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집성에 상관없이 조직 성과는 낮을 수도 있죠. 터커만에 따르면 집단은 forming, storming, norming, performing, adjourning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개가 성과 달성기 규모와 단계가 서로 바뀌었군요. 3번이 틀렸네요.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의사결정의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질적인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에 비해 창의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렇죠. 교육 배경이라든가 뭐 관심사라든가 이런 게 좀 이질적일수록 창의성은 높죠. 하지만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4번 조직 구조와 관련된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Functional Organization, 기능별 조직은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조직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맞죠? 기능별 조직은 각 기능별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 맞죠?
제품 조직은 사업부 내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 맞죠? 제품 조직은 이제 사업부를 제품별로 묶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품 조직은 시장 특성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렇죠. 매트릭스 조직은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아니죠. 제품의 가지수가 많으면 사업부 조직을 써야 되죠. 5번. 직무와 관련된 서술 중 적절한 것은 직무 충실화는 전문화된 간일 과업을 수평적으로 확대하여 과업의 수를 늘리려는 것인 반면 직무 확대는 종업원의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대하여 직무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두 개가 서로 반대됐군요. 직무평가는 수행 업무 분석과 수행 요건 분석을 통해 누가 어떤 직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다. 아니죠.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절차죠. 직무분석 기법에는 과업목록법, 중요사건기록법, 자유기술법, 행동기준국가법 등이 있다. 행동기준국가법 이거는 이제 성과평가 방법이죠. 틀렸습니다. 직무 명세서에는 교육경험, 지적인 능력과 지식, 직무경험, 업무 기술이 명시되는데 비해 직무기술서에는 직무의 명칭, 개요, 의무와 책임이 명시된다. 그렇죠. 4번이 맞군요. 해크먼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 모형을 보면 과업의 다양성, 기술 중요성 이게 막 섞였습니다. 기술 다양성, 과업 중요성, 과업 정체성, 자율성, 피드백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개인의 성장 욕구와 존재 욕구의 강도가 아니라 성장 욕구의 강도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이렇게 바르게 고쳐야 되겠죠. 6번. 인력 선발 관련된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인력 선발의 유용성 평가는 비용과 혜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뽑느냐. 비용과 혜택이 중요해. 내가 얼마만큼 쓰는데 얼마만큼 혜택을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관대와 경향 오류는 특정히 피평가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거다. 아니죠. 여러 명에게 다들 이제 후한 점수를 주는 거죠.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중심화 경향 오류는 피평가자를 평가자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대비 효과, 대비 오류라고 합니다. 자기 대비 몇 점 이렇게 주는 거죠. 중심화 경향은 가운데에다가 점수를 이제 다 평균 점수를 주는 거죠. 인력 선발 도구의 신뢰성은 피평가자에 대한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확성이 아니라 일관성이죠. 인력 선발에서 같은 지원자에 대해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가 동등할 경우 선발 도구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타당성은 그 시험 점수와 그 다음에 성과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7번. 조직 설계와 관련된 서술 중 적절한 것은 부문화 디파트먼탈라이제이션은 조직 구성원이 책임지고 수행할 과업의 범위와 깊이를 의미한다. 과업을 그냥 묶는 거죠. 범위와 깊이 아니죠. 공식화는 분업화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 수행에 관련된 행동을 구체화시키는 것. 좀 애매하지만 이건 표준화시키는 거죠. 표준화. 구체화가 아니라. 우드워드의 행동 결과에 의하면 조직 구조는 조직이 사용하는 생산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달라진다. 조직 구조는 조직이 사용하는 생산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사용하는 생산 기술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순서가 이게 앞뒤가 바뀌었군요. 즉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생산 기술이고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이제 조직 구조가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전략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규모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폐로는 기술을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에 따라 장인기술, 비일상적, 일상적, 공학적 기술을 나눴다. 4번이 정확하죠. 혁신 양면성 모델, 앰비덱스트러스 모델에서 보면 효율적 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의 중간 또는 하위 관리층은 기계적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사실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요즘에 앰비덱스트러스 모델이라는 게 있고 듀얼 코어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보면 두 개가 막 섞여 있어요. 혁신의 양면성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이 너무 기계적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너무 유기적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나오지만 그 혁신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양손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앰비덱스터스, 양손잡이의 그런 뜻이죠. 앰비덱스터스 모델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효율적인 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의 중간 또는 하위 관리청은 기계적 조직이 되어서 한다. 효율적인 관리 혁신, 이게 밑에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뭐 그냥 일반적인 혁신하고 틀리게 관리 혁신은 위에서부터 이제 상위층에서 그 혁신을 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향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이 기계적인 조직이 되는 게 좋죠.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하달받아서 빨리빨리 이제 혁신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들 관리 혁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혁신의 양면성 모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에는 지금 듀얼 코어 어프로치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듀얼 코어 어프로치는 뭐 시험에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의 양면성 모델은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8번 보상과 관련된 다음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스캔론 플랜은 개인별 성과급이다. 아니죠. 집단 성과급이죠. 개인 쉐어링에 따르면 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생산성 향상이 있으면 생산 이윤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맞죠. 프로핏 쉐어링에 따르면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이 발생할 때마다 금전적 형태로 종원을 보상한다. 이건 이제 개인 쉐어링과 관련된 거죠. 개인 쉐어링, 프로핏 쉐어링이 아니고요. 직무급은 다양한 업무 기술 습득에 대한 동기유발로 학습 조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직무급이 아니라 이제 직능급 혹은 기술급, 스킬 베이스드 페이겠죠. 밑에 나오는 거죠. 직능급의 단점은 성과 향상을 위한 과다 경쟁으로 구성원의 협동심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건 퍼포먼스 베이스드 페이,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죠. 9번, 마케팅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술적 조사는 조사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건 사실 보면 뭐 탐색 조사라고 하는 게 맞죠. 이 문제는 문제 오류라고 해서 모두 정답을 처리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탐색적 조사가 맞습니다. 2차 자료는 주로 현안의 특정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되는 정보이다. 1차 자료죠. 1차 자료. 전화설문 기법은 표본 범주를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3번이 맞죠. 3번이. 통상적으로 1차 자료 수집은 조사과업을 수행하는 최선의 출발점이다. 보통 이제 2차 자료를 가지고 하죠. 2차 자료는 조사과업을 수행하는 최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고요. 온라인 조사는 정밀하게 실행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의문된다. 온라인 조사도 정밀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문제를 낸 사람은 정답을 3번으로 했었는데 뭐 다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두 정답을 해줬습니다. 10번 표적 시장 선정 및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틈새 시장 공략 마케팅 기업은 자사가 틈새 시장 소비자들의 욕구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사 제품에 대하여 고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맞죠? 이게 틈새 시장이 뭐냐면 이게 세분 시장을 더 쪼개 넣은 작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 입맛에 딱 맞게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로컬 마케팅의 단점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감소시켜 제조 및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그렇죠. 글로벌 마케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규모의 형제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지역별로 입맛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믹스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죠. 소비자들은 독특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비자는 잠재적으로 별개의 시장이다. 그렇죠. 잠재적으로는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묶어서 공략을 하는 거죠. 표적 마케팅 과정의 주요 첫 단계는 시장 세분화이다. 그렇죠. STP의 첫 번째는 S죠. 오늘날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다수의 기업은 매스 마케팅 전략으로 이행하고 있다. 아니죠. 이게 서로 위 왼쪽 반대로 가는 거죠. 매스 대량 마케팅이 아니라 좀 더 좀 미시적 마케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11번 소비자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회계층은 통상적으로 소득이라는 단일 요인 내에 결정된다. 아니죠. 사회계층은 뭐 소득도 되고 학력 수준도 되고 사는 곳도 되고 직업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사회계층이 결정이 되죠.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 소위 소비자의 블랙박스 내부에 존재한 두 개의 구성 요소는 소비자 특성과 소비자 반응이다. 아니죠. 소비자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단계죠. 소비자의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적인 심리적 요인은 동기 지각 학습이다. 이렇게 다 두 글자짜리죠.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마케팅 관리자의 핵심 질문은 자사가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노력들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4번이 정답이죠.
라이프 스타일이란 가족이나 다른 중요한 사회기관으로부터 습득한 기본 가치, 지각, 욕구, 행동의 집합체이다.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이건 문화겠죠, 문화. 12번, 기업이 습득할 수 있는 제품 및 브랜드 전략 중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욕구 충족, 기업의 잉여 생산 설비 활용, 소매상의 진열대 점유 확대를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구사한 전략은, 그러니까 뭐 이런 전략에 라인 확장과 브랜드 확장 2번과 4번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자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낮고 위험 부담도 더 낮은 것은 라인 확장이 되겠죠. 라인 확장. 13번, 세계 시장에서 게임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 기업인 닌텐도사가 게임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이에 필요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올리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이는 다음 중 어느 가격 전략에 해당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이 되겠죠.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 14번, 국내외의 최근 소매업의 변화 추세를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소매업태 중 전문점, 편의점, 백화점 실패율의 상대적 증가. 이런 업종들은 계속 성공을 구가하고 있죠. 다른 유형의 소매업체 간 경쟁 효과 맞죠. 무점포 소매업의 증가. 그렇죠. 초대형 소매점의 증가 맞죠. 소매업 경영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렇죠. 1번이 틀린 거네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다이렉트 마케팅의 한 형태이다. 맞죠. 인적 판매는 판매 프레젠테이션, 카탈로그 판매, 인터넷 판매, 팩스를 통한 판매, 메시지 발송 등을 포함한다. 이거 아니죠. 인적 판매는 이제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거니까 카탈로그 판매, 인터넷 판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직접 마케팅이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잡음이란 계획하지 않았던 커뮤니케이션 과정상의 왜곡을 의미한다. 그렇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표적 고객들과 자사 및 자사 제품 간의 모든 잠재적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것에 출발해야 된다. 그렇죠. 촉진 예산 결정 기준의 하나인 지불 능력 기준법, Affordable Method는 촉진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촉진 예산을 많이 책정하면 매출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이제 있는 예산 결정 방법이 좋은데 촉진 그 지불능력 기준법은 그렇지가 못하고요. 그냥 되는 대로 촉진 예산을 설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촉진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매출액 비율법이죠. 매출액 비율법. 16번,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가지는 규모의 경제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규모의 경제는 개발 비용, 생산, 유통, 촉진 등에 두루 나타난다. 그렇죠. 기업의 성장 전략 추구에 있어서 글로벌 브랜드가 로컬 브랜드보다 유리하다. 그렇죠. 네, 글로벌 브랜드 더 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촉진의 측면에서 더 넓은 마케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렇죠. 글로벌 브랜드는 구매 선택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팔리는 제품이니까 소비자가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생기는 그 지각된 위험, 잘못 사면 어쩌나 이런 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4번이 틀렸죠. 일반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특정 제품 범주의 마케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품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어떤 특정 제품에는 제품을 따로 광고를 할 수는 없고요. 제품 범주를 묶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키 골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무슨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용품 뭐 이런 거를 이제 축구 범주 이런 거를 이제 광고를 하는 거지 따로따로 특정 제품을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17번, 다음에 설명 중 제품의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는 제조형식 설계 개념을 적절히 나타낸 것은 이게 뭐 정답만 보시면 5번이죠. 5번. 단순화, 표준화, 모듈화. 이게 이제 DFM의 개념입니다. DFM. 단순화, 표준화, 모듈화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를 우리가 QFD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개념을 설계와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 이게 QFD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Concurrent Engineering, 동시공학입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품 설계와 공정 설계를 동시에 제품 설계만 하는 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제품 설계만이 아니라
제품 설계와 공정 설계를 동시하여 제품 설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개념 맞죠? 네. 그 다음에 2번도 사실은 보면 그것도 동시공학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그거는 재활용 가능성 설계, 재활용을 위한 설계 이렇게 DFR이라고 하는 거죠. 18번 적시 생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JIT 시스템은 반복적 조립 생산 공정에 유효하며 비교적 적은 품종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품종이 너무 많으면 이게 자주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셋업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많게는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뭐 토요타에서 이제 3개 차종 정도를 한 라인에 생산을 하는 거죠. JIT 시스템은 생산 활동에서 낭비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그렇죠. 간판 시스템은 JIT 시스템을 지원한 일종의 정보 시스템으로서 상위 작업장으로부터 작업 흐름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렇습니다. JIT 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제조 준비 시간의 충분한 증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죠. 제조 준비 시간, 이게 여러 가지를 작은 로트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조 준비 시간을, 셋업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JIT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준화를 일본 말로 이제 헤이준카라고 합니다. 헤이준카. 그렇죠? 19번.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비교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과의 접촉 정도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네. 더 많죠.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고객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 측정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죠. 형태가 없어서. 서비스 창출 과정은 고객의 소비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제조업보다 많다. 3번이 맞군요. 서비스업에서의 품질 측정은 제조업에서의 품질 측정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죠. 형태가 없어서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제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한테 서비스 퀄리티나 서비스 퍼포먼스라는 설문지를 주고 이제 주관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제조업에서처럼 모든 서비스도 재고의 개념을 적용하여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진 않죠. 재고라는 걸 이제 재고 축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죠. 20번. 수요 예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요 예측의 오차 척도 중 평균 절대 오차는 예측치가 실제치를 완벽하게 나타내지 않더라도 그 값이 0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오차에다가 다 절대값을 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는 건데 이게 오차가 없지 않으면 0이 될 수 없죠. 반면에 CFE는 완벽하지 않아도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계열 수요 자료를 분해하여 분석하는 목적은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임의 변동의 패턴을 분석하여 예측치에 반영하는 거다. 임의 변동은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추세라든가 사이클, 시즈널 베리에이션 이런 거는 예측이 되는데 임의 변동은 그건 이제 예측이 안 되는 변동이죠. 가중이동 평균법을 사용하면 과거 자료 중 최근의 실제치를 더 많이 예측치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최근 그 수요에다가 가중치를 더 주면 되는 거죠. 이동평균법에는 과거 예측이 초래한 오차의 일정 부분을 미래 예측에 반영할 수 있는 학습 효과가 내재되어 있다. 이건 이제 지수평활법에 대한 설명이죠. 지수평활법을 사용하면 예측치의 산정에 반하는데 과거의 기간수를 조절함으로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기간은 이제 조절이 안 됩니다. 지난기 거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20번에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군요. 21번. 다음 중 재고 모형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기 주문 모형, P 모형은 재주문점의 개념과 병행되어 사용된다. 틀렸군요. Q 시스템이 이제 재주문점의 개념과 병행되어 사용되는 거죠. 1번이 틀렸고요. 단일기간 재고 모형은 재고 부족에 따른 기회비용과 초과 재고에 따른 잉여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재고 모형. 그렇죠.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주문비용과 재고 유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재고 모형. 그렇죠. 조달기간 동안의 수요의 변동성이 없다면 재주문점은 조달기간 동안의 1일 평균수의 합과 동일하다. 그렇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조달기간이 길수록 안전재고의 양도 많아진다. 그렇죠. 주문을 하고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안전재고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22번 생산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총괄 생산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제품군 내의 품목들에 대한 공통의 측정 단위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총괄 생산 단위라고 하는 거죠. 총괄 생산 계획에서 수요 변동에 따른 고용 인력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종 전략을 사용하여 목표 생산량에 만족시킬 수 있다.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평준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고용 인력의 조정이 쉬우면 추종 전략이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제품군 내 품목별 대생산 MPS, 이름이 이제 대생산 일정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냥 MPS라고 합시다. 우리 줄여서. 제품군 내 품목별 MPS는 총괄 생산 계획의 분해를 통해 얻어진다. 맞죠? MPS의 수립은 품목별로 생산 시기와 수량을 결정한 작업으로서 자재 소요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가 된다. 맞죠? 총괄 생산 계획에서 재고, 초과 작업, 하청 등을 이용하여 계획 기간 동안의 수요 변동에 대처하고자 하는 전략을 평준화 전략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평준화 전략은 이제 인력의 고용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력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면 오버타임이라든가 뭐 하청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만큼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뭐 휴가라든가 아니면 그도 그냥 생산성을 유지하던가 뭐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평준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23번 다음과 같이 A, B, C, D 4개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제품이 조립되는 생산 라인이 있다. 4단계 중 생산량에 제약을 주는 병목 공정은 무엇이며 작업 수행 시간의 조정을 통해 해당 병목 공정의 작업 수행 시간이 5초로 조정된다면 전체 공정에서 1분당 생산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 이제 A, B, C, D 작업 공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오래 걸리는 12초짜리 공정이 그게 이제 병목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B가 병목 공정이고요. B를 이제 5초로 바꾸면 병목 공정은 또 뭐가 D가 10초짜리가 이제 병목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초에 하나씩 항상 병목 공정이 이런 작업 라인에서 가장 느린 공정이 생산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D 10초에 이제 하나씩 신제품이 생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분에는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24번 품질에 관한 설명 중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품질 비용은 예방과 평가 그리고 실패 비용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품질 통제의 도구인 관리도는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그렇죠. 말콤 볼드리지 상은 국제 표준기구에 의해 제정된 제3자 기관에 의한 품질 시스템 인증 제도이다. 아니죠. 뭐 ISO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 인증이고요. 말콤 볼드리지 상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품질상입니다. 3번이 틀렸죠. 관리도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요인 중 우연 변동과 이상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죠. 안정 상태에 있는 공정에서는 우연 요인만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 결과 도표는 품질 관리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맞죠?